이건 뭐 수업하고 직접 관계 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 36? 갑자기 참가자가 한 명 늘었네? 누가 새로 들어왔어? 홍철이. 있어봐. 오케이. 그럼 3교시부터 출석이야, 홍철인. 자, 출석부터 일단 합시다. 어, 2교시 복사하고, 홍철이만, 바꿔주면 되지. 출석. 오케이. 됐어요. 음,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기분 전환 거리로, 최근에 와서, 뭐, 지금 전국이 코로나 전국인 건 뭐,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정 정치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뭐 어떤 현상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여러 공식성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맞이하게 될 세상에 대한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기대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이전의 그 시간, 그때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뭐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불 모아 삼결같이 얘기하는 건 바이러스 이전과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정리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끝나든 그 이후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한 이제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 경험이 어쨌든 향후의 미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지금 하는 수업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수업은 꼭 교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뭐 실시간 동영상 아니면 뭐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된다고. 그럼 향후에도 동영상으로 될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게 된다. 왜? 그 가능성을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이 줌과 같은 이건 사실은 수업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회의용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사람이서 같이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이 회의용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이 그전에도 있었죠. 줌이 뭐 요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랬는데 이게 꽤 유용하다, 쓸모 있다 라는 게 검증됐어요. 그럼 향후에 이와 비슷한 포맷 아니면 이거보다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포맷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계속 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강남에 비싼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종업원들을 책상을 주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기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사무실 임대 이런 시장도 변화가 올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쉽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편리한 기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등장할 거고 뭐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생되는 산업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거에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쪽에 뛰어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떤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 건 분명해. 그래서 이 지점을 지나가면 분명히 다른 미래가 우리를 맞이할 거라는 거 우리 모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3장에서 했고요. 2단계는 이미 했고 3단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쉬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3단계의 가치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기능적 가치라는 거죠. 기능적 가치. 그 제품이나 브랜드가 갖고 있는 기능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비자 광고가 나와. 자기네 카드는 신뢰할 수 있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거죠. 뭐 이건 별로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는 은행에 돈 보내거나 뭐 송금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법석을 떨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카뱅과 같은 뭐 인터넷 뱅킹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지문 인식 한 번으로 뭐 아니면 비밀번호 한 번으로 뭐 쉽게 보낼 수 있는 이런 형태. 이게 바로 뭐야?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성이죠. 기능적 편리함. 뭐 그런 식으로 다가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뭐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안전한 차를 표방하는 볼보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기능을 뭐 강조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이건 뭐 또 다른 건가? 다른 거에 해당하나? 경험적 가치. 여기서는 정서적 가치라고 그러고 여기 경험적 가치라고. 여기서도 벌써 틀리네. 뭐 그런 것도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많이 보는 중장비 있잖아. 중장비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라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할 건 아니었으니까 중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포크레인이라고 있죠. 포크레인 그 뭐 큰 그 삽처럼 생겨가지고 뜨고 그다음에 흙을 밀어내는 불도저 그런 식의 중장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캐터필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캐터필라. 그 캐터필라라는 회사를 강력하게 추적하는 회사가 고마츠라고 하는 일본 회사야. 자,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고마츠는 캐터필라라는 회사의 명성, 그 브랜드의 그 브랜드가 제안하는 뭐 기능적 가치 이거를 따라가지를 못해. 무슨 말이냐면 그 중장비 캐터필라 회사는 엄청나게 튼튼한 장비로 유명해요. 자, 생각을 해봐. 어디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벌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벌목을 하려면 그 벌목지까지 도로를 내야 되는 거야. 그 완전히 뭐 그 정비가 안 된 곳이니까 뭐 불도저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 작업하는 데로 접근을 해야 돼. 자, 근데 뭐 한 차로 한 뭐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현장까지 가려면 그렇게 오래 걸려. 근데 거의 다 가서 중장비가 작업을 하다가 고장났어. 고장났어. 근데 보니까 어떤 특정한 부품이 부서진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품을 바꿔야죠. 근데 이미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오지에 고립되어 있는 거죠. 주변에 무슨 뭐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엔지니어도 부품도 없어. 그러면 당장 근처에 있는 도시에 나가서 부품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장비의 부품이 모든 도시에 갖춰져 있지 않아. 그러면 뭐 그런 일은 뭐 어디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중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공사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장비가 고장나면 안 돼. 그렇게 장비가 고장나면 그걸 고치려면 운 나쁘면 몇 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왜? 해당되는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몇 날 며칠을 다들 손을 놓고 기다려야 돼.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장비들은 절대로 고장나면 안 돼요. 굉장히 내구성이 많아야 돼. 높아야 돼.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캐터필러라는 회사는 아주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그게 바로 뭐야? 기능성이지. 기능적 가치야. 고마츠도 그거에 필적할 만큼 아주 튼튼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받쳐주는 서포트 시스템이야. 지원 시스템. 자, 고마츠라는 일본 중장비보다 캐터필러라고 하는 미국 회사인데 미국의 중장비가 가격이 훨씬 비싸요. 심지어는 뭐 두세 배 비싸.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3분의 1 가격이니까 일단 싼 맛에 쓰다가 고장나면 얼른 고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처럼 며칠에서 몇십 일을 기다려야 되는, 모든 공사가 중단돼야 되는 상황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차라리 더 비싼 장비를 쓰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제품도 튼튼하게 만들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 공사를 하다가 장비가 고장나더라도 적어도 하루 이내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하루 이내에 부품을 공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갖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리카 밀림에서 작업하다가 부품이 고장났어. 그럼 전화 한 통이면 어디에서든지 헬기를 타고 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부품이 하루 안에 도착해.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 하루 이상 쉬는 일은 별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다? 사람들은 비싼 장비에도 사서 쓴다 라는 건데 그 정도의 지원 시스템을 경쟁하려고 하는 고마츠는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장비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현대, 두산 이런 데가 이제 뭐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 없죠. 왜? 우리나라는 조그맣잖아. 그래서 고장나면 어디에서든지 부품을 주워다가 갖다 쓸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서는 상황이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져. 자, 그래서 그런 기능적 가치 이런 측면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제안하는 거야. 자, 이 브랜드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상징성.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 브랜드는 이런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반응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급 상품들 그런 브랜드들도 다 이 상징성을 갖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자아를 표현하거나
집단의 멤버십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아 표현, 멤버십 표현. 멤버십이 뭐야?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한다 라는 거야.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이 아니라 뭐야?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사례 보면 파텍 필립이라고 해서 고급 시계죠. 이런 거는 사실 시계라기보다는 뭐야? 보석류, 액세서리류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뭐 보석, 뭐 다이아 같은 거 박아가지고 상품성을 높이고 그러는데 보통 저 파텍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만 원 뭐 하는 거 기본이죠.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닌다?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시간을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장신구, 액세서리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아주 비싼 목걸이처럼 아주 고급 팔찌라고 봐야죠. 어쨌든 상징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경험적 가치였고, 아까 여기 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서적 가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감정. 자, 여기 보면은 소비와 소유에 따라서 감각적, 감성적 즐거움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감각, 감성 이런 쪽에 호소를 하는 그런 가치야. 여기 보면 뭐 에어조단 나오는데 에어조단 뭐 옛날 사람이잖아. 넘어가고. 지금 너무 비싸.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자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어서 스타벅스에 간다. 말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스타벅스 커피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응? 맛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맛에 대한 개인차지만 스타벅스는 고급 커피 원두를 쓰지 않는 그런 회사로 유명해요. 그거 이제 브랜딩 기술이라고 하는데 브랜딩 기술은 뭐 원래는 어디서 왔냐면 이제 와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스키 같은 거 이런 거 제조할 때 브랜딩을 하죠. 어떻게 브랜딩 하냐면 아주 맛있는 고급 그 주정이라 고급 술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맛이 그저 그런 일반적인 술을 섞어 가지고 꽤 괜찮은 맛을 내게 하는 위스키를 만드는 거 그게 브랜딩 기술이야.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맛을 내는 그 원료만 쓰면 당연히 맛있지. 근데 엄청나게 비싸지죠. 왜? 원료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술을 만들 때는 그저 그런 맛의 술을 대부분을 쓰고 맛있는 술을 조금 섞어가지고 꽤 맛있는 술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기술인 건데 이 커피 시장에서도 그래요. 커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뭐냐 이름 그 뭐야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커피 전문점들 이런 데는 다 브랜딩된 커피를 써요. 그게 뭐냐면 아주 조금의 비싼 아주 향이 좋은 커피 원두와 그저 그런 싸구려 커피 원두를 섞는 거야. 근데 그 결과 꽤 그럴듯한 맛이 나게 만드는 거.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원가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그렇게 섞어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커피 전문점 중에 꽤 그럴듯한 커피 맛을 내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거나 커피 맛으로 갑자기 얘기가 샜지만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야? 감성적인 것 때문에. 스타벅스에 가서 그 스타벅스 매장의 분위기,
그런 상황 이런 걸 즐기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숙제할 때 굳이 노트북 들고 와 가지고 어 스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 한 구석에서 아니면 창가에서 막 작업을 하는 거야. 왜 거기서 하냐? 그럼 거기서 하면 작업 능률이 높이 난대. 그럼 절에 가지. 조용하니까 더 작업 능률이 날 텐데. 자, 그거는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어떤 것이 만족이 와요? 감성적 만족이 오는 거야. '아 나 이런 데서 뭐 나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스스로 만족스러운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다? 경험적 가치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하면 정서적 가치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가성비, 그다음에 뭐 얼마나 실용적이냐 이런 걸 많이 따졌는데 어차피 브랜드라는 건 허상이야, 허상.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통하는 시대에 오면 올수록 뭐가 더 많이 작용을 하냐면 감성적인 분위기가 더 작용을 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회적 가치죠. 사회적 가치. 자,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기업이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어디에다 넣는 거야? 결국은 브랜드에다가 넣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사회와 함께 생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야. 뭐 모든 기업이 그런 걸 요구받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갖고 그러한 브랜드를 더 좋게 생각하는, 뭐 좋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용하거나 구매하겠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점점점 아까 내가 얘기했지 LG 의인상 같은 거 정부나 지자체가 해줘야 될 일을 기업이 나서서 뭐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이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야 역시 LG 잘한다 이런 식으로 LG 같은 기업, 어떤 특정한 기업이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물론 기업은 첫 번째는 이윤 추구예요.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뭐를 하는 거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거는 명확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 그건 기업이 아니라 뭐 협동조합 같은 공동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업은 100% 이윤 추구가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 가치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 사례를 보면 탐스 슈즈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세우는 캠페인이죠. 유명한 캠페인 원포원이야. 자기네들한테서 신발 한 컬레를 사가면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어딘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켤레를 자기들이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두 컬레를 당신은 한 컬레 가격에 구입하는 거고 그 나머지 한 컬레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탐스 슈즈의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이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사회적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배우지만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홍보 라든지 아니면은 뭐냐 프로모션 전략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뭐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그게 이제 브랜드의 가치도 높이고 기업의 매출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식의 노력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마지막 복합적 가치가 있는데 이건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기능적 가치, 상징적 가치, 경험적,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니지 두 가지 이상을 섞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게
복합적 가치다라는 거죠. 예로 그 세제 타이드가 나오는데 뭐 기능적 가치하고 경험적 가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별로 공감되지는 않네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에서 3단계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있어? 4단계가 있죠.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라는 건 다 추상적 개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추상적 개념을 명확하게 고객의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이 4단계다. 4단계. 그거 이제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형태를 여기서 이제 구성 요소로 표현하고 있는데 브랜드 이름, 로고, 심벌, 캐릭터, 슬로건, 패키지 이런 것들로 브랜드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는 여기 나오는 6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2~3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은 다 갖추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들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 형태 아니면 가시적인 형태로 브랜드를 만드는 거, 그 작업이 바로 뭐냐? 4단계 작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잠깐 페이지가 나왔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그런 그 가시적인 요소로 브랜드를 만들 때 중요하게 먼저 고려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야. 어떤 디자인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먼저 기억이 잘 돼야 돼. 그쵸? 기억이 잘 돼야 돼. 그게 뭐였더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의미성, 의미가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그 제한이야.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실제 브랜드 중에 의미가 없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 브랜드 명의 의미가 없어. 브랜드 명 자체의 의미가 없는 그런 브랜드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거야 이거. 엑손. 엑손이라고 하는 그 석유 석유 그룹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유를 채굴해서 공급하는 흔히 얘기하는 석유 메이저라고 그러나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미국의 재계를 잡고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인 기업이 엑손이야. EXXON. 근데 이 엑손이라는 브랜드 명예는 물론 이제 이 브랜드를 만들 때는 속에 이제 어떤 그 가치라든지 뭐 컨셉을 넣었지만 실제 이 글자, 이 엑손이라는 글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유의미성하고 좀 대치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엑손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있는 2개의 석유 메이저가 합쳐진 거야. 합쳐지는데 그 2개의 회사에 원래 브랜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2개의 회사의 브랜드를 이렇게 합치면 어떤 이름이 예상되잖아.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흘러나가면서 수많은 그 브랜드 사냥꾼들이 미리 예상되는 이름을 자기들이 지어보고 그걸 다 등록시킨 거야. 등록해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둘이 합병을 했다.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름이 예상이 돼서 그 이름을 이제 브랜드로 딱 정하고서 등록하려고 보니까 이미 딴 놈이 등록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브랜드를 사는 수밖에 없어. 근데 다른 브랜드를 등록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예상되는 수백 수천의 브랜드를 이미 다 등록해 놓은 거야. 여러분들 브랜드 등록할 때 별로 돈 안 들어.
그전에 내가 어디 한번 알아보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등록하는데 20몇만 원인가 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브랜드를 등록하면 얼마만 돼? 2천만 원, 2천 몇백만 원이면 돼. 물론 한국에서 그렇다는 거지만 외국에서도 뭐 그 큰 차이가 없겠죠. 자,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야? 아니죠. 만약에 거미줄 같이 수많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그 기업이 사게 하려면 엄청난 돈을 받고 그 브랜드를 팔아요. 예전에 국내에 월마트가, 지금은 이제 다시 나갔지만, 월마트가 국내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월마트 브랜드를 국내에 있는 누군가가 먼저 등록했어. 그래가지고서 월마트가 한국에 이제 점포들을 다 만들고 이제 간판을 달려고 하면서 한국 시장에다가 월마트 브랜드를 등록하려고, 나라마다 브랜드를 따로따로 등록해야 되는 거 알죠? 딱 등록하려고 보니까 어디에다가 등록하냐면 특허청에 등록해요. 특허청에 등록하려고 가보니까 특허청에서 월마트 이미 다른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마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너 왜 우리 브랜드 네 멋대로 등록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나는 합법적으로 했다. 법대로 해라. 소송해서 뺏어가든지 아니면 나한테 그 브랜드를 사라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소송하면 월마트가 이길 수도 있어. 그랬는데 그 소송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당장 월마트 차려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1, 2년 이상 끌고 스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포기하고 월마트가 그 사람한테서, 우리나라 그 사람한테 그 브랜드를 샀어. 얼마에 샀다는 걸 밝히지 않기로 합의하고 샀어.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예상하기에, 그쪽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얼마 정도 받았을까를 이제 짐작하는데 800억 정도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한다. 브랜드 하나 선점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800억이야. 그러면 이 외국 시장에서 이 엑손이라는 브랜드를, 그러니까 뭐 엑손은 아니지, 이 회사의 브랜드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나중에 판다. 그럼 얼마야? 몇 천억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수많은 브랜드 사냥꾼들이 미리 브랜드를 선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로 전혀 의미 없지만 발음이 그럴듯한 브랜드를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이름이 나온 거야. 엑손.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엑손을 브랜드로 딱 정해버렸어요. 기존에 있는 어떤 회사 이름하고도 다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비슷한 이름을 예상하고 등록했던 그 브랜드 사냥꾼들은 이제 벙쪘지만, 그런 예상하지 못한 이유에서도 이런 이름이 나올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모든 브랜드가 꼭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한테 어떤 구체적인 가치 이런 걸 전달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전위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일단 목을 좀 축였어. 자, 이거는 나중에도 이 브랜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왜 브랜드 전략을 하고 이 브랜드의 가치, 앞에서 브랜드 가치 얘기했었죠? 브랜드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브랜드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라고 하면 높은 가치가 축적된 브랜드를 갖고 뭘 하느냐 하면은 해당되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을 더 많이 팔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렇게 가치 있는 브랜드를 다른 제품, 다른 영역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브랜드 가치에서. 가치 있는 브랜드를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한 브랜드를 갖게 되면 다른 제품,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전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 영역에서 쓰는 브랜드를 다른 영역에서도
옮겨서, 전이가 옮겨가는 거잖아.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옮겨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중에도 또 여러 번 얘기가 나올 거지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여기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응 가능성, 시장의 환경은 항상 변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적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서 브랜드의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 왜?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메인 디자인은 바꾸지 않지만 조금씩 작은 요소들을 바꾸죠. 그게 뭐야?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스타벅스, 아까 스타벅스 얘기했었지만 스타벅스 브랜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 왔어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스타벅스 브랜드야. 이게 보면 맨 처음 1971년에 나왔던 로고예요. 물론 그 기존은 똑같아. 가운데 뭐 인원과 뭔가가 들어가고 스타벅스 커피라는 게 들어가지만 여긴 티, 스파이시스 뭐 이런 게 들어갔지만 나중에 1987년에 가면서 가운데 있는 디자인이 좀 더 단순해지였죠. 그리고 회사 로고가 좀 더 커지고 밑에는 커피로 단순해지고 별로 바뀌고. 자, 이 꼬랑지 이거 보기 싫잖아. 이게 1992년이 되면서 좀 더 단순하고 축소됐고 그 다음에 현재의 로고는 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알다시피 어떻다? 적응 가능성이 중요하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브랜드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경쟁자들이 아니면 모방자들이 이 브랜드를 모방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제네시스라고 하는 현대 자동차 브랜드 있잖아. 한번 그 찾아보자. 제네시스 로고. 자, 여기 나오는 제네시스 브랜드 로고를 보면 모양들이 제각각이야. 자, 이게 초기야. 초기. 어때? 날개가 짧죠? 그리고 이 날개가 4개야. 근데 여기 보면 3개로 변했고 옆으로 넓어졌어. 그리고 최근에 걸 보면 더 넓어졌어. 자,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바꿀까? 라고 하면 이미 자동차 업계에는 날개 디자인을 쓰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니, 날개를 쓰죠. 그 다음에 벤틀리도 날개를 써요. 자, 다 똑같은 날개지만 디자인은 달라.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제네시스의 날개 로고는 짝퉁이라고 생각해. 미니나 벤틀리를 흉내낸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이 로고를 디자인을 더 이상 못 쓸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법적 보호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자꾸 피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그 디자인을 이렇게 써봤다가 저렇게 써봤다가 계속 바꾸고 있는 거야. 조금 슬프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것들을 고려를 해서 외형적인 브랜드 디자인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먼저 전제 조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게 브랜드명이죠. 브랜드명 구체적인 글자로 돼 있잖아. 아까 봤던 뭐 나이키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BMW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철자가 있는 발음이 되는 형태 그런 거를 우리는 브랜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명을 개발하는 단계, 그래가지고 1단계 브랜드명을 선정하고 뭐 대안을 고안하고 선별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뭐 언어학자라든지 무슨 뭐 사회학자라든지 뭐 어쨌든 그 언어와 관련된, 그다음에 디자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봐야 실제 쓸 일이 없어. 뭐 6단계까지 있다. 최종 브랜드명을 선택하는 거.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도 그냥 뭐 이런 건데, 브랜드를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브랜드 이름을 만들 때 잘 그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음, 처음에는 어떤 국지적인 한정된 지역에서 장사를 하지만 이 회사가 커져가지고 외국으로 진출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영창 피아노죠. 자, 영창 피아노 그러면 젊은 창, 창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의 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창씨, 이런 개념의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이거는 해외 진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브랜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 무슨 뭐 오토바이인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대형이라 그러면 다이영으로 발음되기 쉽다는 거야. 젊어서 죽는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연상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모닝가스, 그게 아침에 끼는 가스가 방구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퓨타가 스페인 발음으로는 창렬해. 자, 그러면 그런 게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어, 아모레. 아모레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죠. 뭐 이미 거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어. 뭐 중국에서는 엄청 잘 팔리고 뭐 서양에서도 잘 팔린다는데, 그 아모레라는 의미가 아모레미오, 그래서 거리의 여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현대는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발음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대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 현다이, 슌다이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야. 근데 현다이라고 발음할 때 굳이 현다이가 아니라 현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 미국 시장에서. 왜? 현다이 그러면 일본 브랜드 같잖아. 일본 차 같잖아. 그래, 오해해라 라고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쁜 의미보단 좋은 영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르네오 같은 가구 업체는 인도네시아 제품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브랜드명을 정할 때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명은 우리가 안 정하죠. 전문가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로고하고 심벌이야. 로고와 심벌. 근데 로고하고 심벌이 어떻게 다르지? 를 찾아봤어. 자, 여기 보면 음. 자, 심벌은 원 의미는 말 그대로 상징, 표징이라는 뜻인데, 그래픽 디자인에서 보통 상표나 마크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심벌이야. 이런 것들이 심벌이야. 근데 로고는 뭐냐? 로고는 로고 타입이라는 의미로 일반 서체와 구별돼서 쓰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 디자인된 브랜드의 글자. 자, 여기에 의미가 있죠. 포인트가 있어. 글자. 회사명으로서의 글자. 글자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뭐다? 로고다. 코카콜라처럼. 코카콜라 이거를 멋있게 디자인했잖아. 이게 뭐야? 로고라는 거죠. 이건 글자가 아니라 어떤 음, 형상 이런 거를 심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로고하고 심벌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로고가 심벌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로고는 글자에 가까운 디자인이고 심벌은
글자 이외의 디자인들 이런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로고 심벌이 있고 뭐 역할 뭐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패키지. 패키지는 뭐예요? 포장이죠, 포장. 근데 포장이 브랜드하고 연관되면 의미가 달라져. 그러니까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이게 코카콜라 병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쬐끄맣게 코카콜라 병 얘기가 병이 나오죠. 자,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이 병의 디자인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래서 뭐 여성의 뭐 허리 라인 실루엣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뭐 이게 어떤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게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또 코카콜라라는 제품의 정체성을 이 패키지 디자인이 구축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건. 슬로건이라는 거는 어떤 브랜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문장 같은 거죠. 여기 보면 뭐 나이키의 Just Do It, 뭐 맥도날드의 I'm Loving It, 뭐 사랑에 빠졌다고. 그다음에 애플의 Different,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다음에 뭐 CJ의 고향의 맛,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슬로건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책에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집어넣었는데 캐릭터야. 왜 책에서 설명을 안 했을까 하면 우리나라는 캐릭터에 관심이 없어. 국내 브랜드 중에 캐릭터 사용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 몇 가지 사용할지 모르지만 국내 브랜드, 순수 국산 브랜드 중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왜 안 쓸까? 소비자가 반응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거 여러분들 처음 봤을 거예요. 필스베리라고 하는 건데 뭐 이상한 부풀은 밀가루 같은 이런 게 캐릭터죠. 그 다음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있는 이 할아버지 이런 것도 캐릭터예요. 그리고 맥도날드에도 그 왜 이상하게 생긴 광대 캐릭터가 있잖아. 그 캐릭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죠. 뭐 이름도 다 있는데 그런 캐릭터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타이어 회사에 있는 이 미쉐린이라는 타이어 모양으로 생긴 징그럽게 생긴 캐릭터. 얘도 이름이 있던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브랜드를 보여주는 어떤 보조 장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사례가 있어. 잘 안 보이지만 삼성생명에서 쓰는 그 보조 캐릭터들이야. 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하죠.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써봐야 반응이 없어. 뭐 여기서는 그냥 자기들이 캐릭터라고 쓰지만 아무도 얘네들 이름이 뭔지 얘네들의 역할이 뭔지 관심 없어. 그래서 캐릭터는 우리나라는 잘 안 통한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외국에서는 이 캐릭터도 많이 활용한다 라는 정도로 해가지고 다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합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데 먼저 시장 분석하고 상황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핵심 아이덴티티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된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하는데 제품과 관련해서 조직과 관련해서 아니면 브랜드의 개성과 관련해서 표현을 하고 그걸 좀 더 소비자들한테 명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제안을 한다.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니까 그거를 외형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만드는 게 뭐다? 4단계 작업이다. 그래서 거기 활용되는 것들이 브랜드명, 로고, 심벌, 캐릭터, 슬로건, 패키지 등이 선별돼서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라는 거. 여기까지가 결국은 뭐다?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이다. 라는 거고 제목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지만 브랜드가 처음에 필요한 상황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인 정체성이 정해지고 그 형태로 나타나는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다 지금 살펴보고 있다, 봤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요번 주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자, 3시간 동안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기 바랍니다.